1960년 11월 6일 선거입니다. 선거를 이태하고 취임식은 훨씬 늦게 해요. 2월이나 3월에 합니다. 제16대 당선되는데 링컨은 시종 노예 해방과 미 합중국 연방 유지와 민주주의 수호 이랬는데 이 당선된 뒤에 링컨이 되자마자부터 완전히 본격적인 분열 조짐이 생겨버려요. 취임하기 전에 이미 다 남북 갈라져 버려요. 취임식 하기도 전에 나라가 분열 조짐이다. 바로 그 앞 대통령, 15대 부캐넌 대통령이 더 악화시킵니다, 이걸. 그래서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캐넌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걸 보면은 이래 됩니다. 51세 때. 자,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이전에 봤던 이거는 1960년이 아니고 1860년입니다. 오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링컨의 사진에 있었던 그 쾌활성, 유머러상보다는 당선 때 딱 얼굴이 어때 근심스러워 보이죠. 이게 사람 얼굴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사진에 그대로 나타나요. 취임식입니다. 3월 달이거든. 60년 11월에 선거 끝나고 거의 석 달 동안을, 거의 넉 달 동안을, 석 달 넘게 그 15대 부캐넌 대통령이 하고 취임식은 3월, 1861년 3월에 한단 말이에요. 선거 결과입니다, 이거는. 선거 결과를 보면은 링컨표가 이게 전부 다 링컨표입니다. 이게 전부가 링컨표. 이건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표, 링컨 라이벌, 더글러스는 형편이 없어요. 표가 아예 안 나와버려요. 남부에서 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 내가 논쟁할 때 그 얘기 했죠. 왜 더글러스가 남부에서 표가 안 나왔느냐. 링컨 선거인단 압도적 승리. 180표 얻어버리고. 지지율은 39.8%밖에 안 돼.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명점입니다. 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민주적이라고 안 보거든요. 득표는 많은데 선거인단이 적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더글러스는 민주당 2차에서 간신히 후보가 되었고 득표는 29.5%. 득표율이에요. 선거인단이 12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브레킹글리지 입헌민주당입니다. 18.1% 선거인단 지지율. 존 벨 12%, 선거인단 39표. 그 링컨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선거는. 그래서 이제 이때 만평이 이게 이제 이 그림 보면은 링컨 1860년 candidacy is depicted as held up by slavery issue. 말하자면 노예제 문제가 노예 해방시킨다는 것 때문에 큰 힘을 얻었다는 게 앞에 이게 노예 해방 문제를 상징하는 거고 뒤에는 당 그러니까 노예 해방의 힘과 당의 힘이 양쪽에서 링컨을 대통령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걸 만평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전 대통령이 뭘 저질러서 그렇게 잘못되느냐, 부캐넌. 이 2번 했습니다. 2번 하는 동안에 민주당 출신이거든. 국론 분열을 전혀 조정이냐 통합 못 시킨 역대 유일의 독신 대통령. 아마 여자하고도 타협을 못해서 결혼 못한 것 같아요. 1860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지명도 안 해줘요. 하도 못해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출마하니까 민주당이 다른 후보 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자기 당에서 이미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뭔가 좀 그 총각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선림관념 가지고 가만히 보십시오. 남자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 여자하고 별 복이 없어요. 장가 가도 아마 아내가 죽거나 그럴 거예요. 그 아주 타협 전혀 못하고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1860년 11월에 선거가 해서 선거에 거의 당선됐단 말이에요. 되자마자 바로 12월에 연방의회에서 어떤 주도 연방 탈퇴할 권리는 없지만 탈퇴하면 연방정부가 막을 권한은 없다. 북한은 대통령이 이런 말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탈퇴할 권리가 없지만 탈퇴하면 연방정부 못 막는다. 연방정부는 막을 길이 없다. 탈퇴해도 됐다. 이걸 대통령 입으로 말한 겁니다. 북한은 대통령. 이래 말하니까 바로 12월 20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첫 탈퇴. 북한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요. 가만히 있어버려. 이어서 자 보십시오. 12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탈퇴했죠. 그 1961년 1월에 미시시피 탈퇴했죠. 또 1월 9일에 미시시피 탈퇴했는데 그 이튿날 플로리다가 탈퇴하죠. 그 이튿날 엘바마가 탈퇴하죠. 그 일주일 뒤에 조지아가 탈퇴하죠. 그 열흘 뒤에 루이지애나가 탈퇴하죠. 그 다음 2월 되니까 텍사스가 탈퇴하죠. 뭐 이미 링컨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만큼 탈퇴해버린 겁니다. 그걸 북한을 가만히 놔두고 눈 버이 뜨고 탈퇴하면 연방정부 막을 길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걸 방치해버린 겁니다. 참.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보면 저래 돼요, 나라가. 이래서 이제 점점 더 남북이 노예적 문제가 압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퇴주끼리 남북연합 개정합니다. 7개주거든. 7개주가 남북연합 만들어요. 연맹이라고 그래요.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미연맹. 그리고 남북연합, 남북연맹 그렇게 말합니다. Confederate. 2월 8일 엘바마주 몽고메리에서 7주, 전쟁 때는 여기서 4개가 붙어가 11개 주로 증가합니다. 4개가 더 붙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이 7개주 대표가 임시헌법 제정하고 대통령은 미시시피주 데이비스, 제퍼슨 데이비스, 부통령은 조지아주 스티븐스. 3월 11일 연방의회가 정식 헌법 제정해요. 남부 연방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연방 국회 안 나가고 여기서 의회 따로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남부 연맹 헌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권을 강조하고 이게 이제 남부 연맹이야. 남부 연합. 이것이 1865년 남북전쟁 끝난 뒤에서야 붕괴됩니다. 그 미국 이제 두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부 대통령 맡았던 제퍼슨 데이비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우리 식으로 말하는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밀리터리 아카데미, 웨스트 포인트거든. 재학 중에 에그녹 라이엇, 에그녹 하는 거, 이건 나는 저런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독한 술입니다. 저게 뭐에다가 람주 타고 계란 풀고 이래 하는 그 이상한 술이에요. 내가 찾아보니까 이 술이 그냥 굉장히 유행했다 그럽니다. 한동안 했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때 저 술 마시면서 막 서로 막 모여가지고 떠들고 하는 그게 유행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육군 사관학교거든. 사관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24일 밤부터 25일 낮에 걸쳐서 저걸 먹고는 막 그 사관학교 100% 다 기숙사잖아요. 그 사관생들 기숙사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르고 막 옆방도 막 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그 날까지 또 술이 안 깨고 막 계속 떠들어요.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한 10몇 명인가가 그 퇴교당이에요. 그런데 이 제퍼슨 데이비스는 퇴거까지는 아니고 조금 근신했다가 졸업장을 받아요. 그게 바로 그 에그녹 라이오트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그냥 그야말로 학생들이 깽판 친, 크리스마스 때 깽판 친 중요한 사건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제퍼슨이 링컨이 당선된 뒤에도 연방을 유지해야 된다. 온건한 사람이에요. 꼭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남부지방 내가 이끌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과거를 보면은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멕시코 미국 전쟁 때 멕시코 미국 전쟁 1848년에 끝나거든요. 이때 국회의원이었다가 종군합니다. 자기가 군인 출신이니까. 이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때는 상상을 못한 일이야. 이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워요. 그 명성을 얻어. 상원의원이 돼.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그러다가 민주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내각 때는 전쟁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지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야에 밝은 거죠.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전투도 잘하고. 데이비스는 링컨 당선되자 주 연방 탈퇴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연방 탈퇴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연방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 강경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미시시피가 탈퇴하니까 자기도 이래 되면은 내 고향도 그쪽 지역이니까 상원에 고별 연설하고는 남부에 붙어버립니다. 붙으니까 남부주에서는 가장 명성 있고 전투도 알고 사관학교 출신이고 명성도 있고 또 국방장관까지 지낸 거물이니까 그 대통령 추대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한 어떤 그 남북 분단 뭐 이런 파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휩쓸려서 그래 대통령이 됐습니다. 됐는데 남부 대통령 취임을 1861년 2월 18일 하거든. 남부 대통령 취임식이 링컨의 대통령 취임식보다 한 달 먼저 있습니다. 링컨은 3월 달에 취임식이 있거든. 그 2월 달에 링컨은 아직까지 당선자 신분으로 있는데 남부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가 완전히 그냥 엉덩이에 뿔 난 거죠. 그랬는데 이 데이비스 둘째 아내가 이때 이제 둘째 아내하고 살 때인데 집에 있는데 대통령 당선 전보를 받아요. 남편 봤더니만은 남편이 그걸 읽거나 reading that telegram he looked so grieved that 하도 슬퍼 보였어. 아내입니다. 아이입니다. 내가 뭔가 좀 나쁜 일이 우리 가족에게 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이 일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전보를 봤더니만 어두운 표정이야. 그걸 보고는 제 전보가 우리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아내가 받았다. 그런 정도로 제퍼슨 데이비스 자신도 자기가 뭐 남부 독립해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군하고 전쟁하고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온건파였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이 돼버리면 밑에서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남부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북쪽은 북부 연맹은 어떻게 되느냐. 링컨은 아닙니다. 메리 토드. 상당히 심술궂은 건 많이 나타나 있죠. 말하자면 이 처녀는 부잣집에서 가면 좋은 데서 고명딸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미국 퍼스트 레디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통령이 잘난한 남자를 골라서 자기가 딱 링컨을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한 거니까 링컨 대통령 까매라고 점 찍은 거거든. 그때 링컨은 아직 대통령 될 전혀 그런 소지나 사실이 안 이루어질 때 점 찍었으니까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자, 링컨 1961년 2월 23일 링컨이 고향에서 살던 곳에서 테러 위험으로 몰래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이때는 뭐 지금처럼 미국 대통령 경호원이 뭐 철저해가지고 그냥 당선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경호원 형성돼 가지고 당선되면 본격적인 경호원이 형성되고 뭐 그런 제도가 아직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세상에 엄하니까 언제 테러 당할지 몰라. 몰래 갔단 말이죠. 가던 중에 독립기념관에서 노예제도와 같은 비인간적인 죄악이 미국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미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연설합니다. 그리고 연방을 구제하기 위하여 남부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타협하겠다. 실제로 그는 노예해방선언을 2년 동안 유보해요. 노예해방선언 안 합니다. 63년에 하거든, 노예해방선언을. 그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합니다. 60년 11월에 당선되어 가지고 취임식은 3월 4일에 1861년 3월 4일에 했단 말이죠. 이때 그 연설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얼굴이 우울하죠. 뭔가 좀 안 좋아요, 표정이, 느낌이. 우리는 적이 아니고 친구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정은 비록 긴장하고 있지만, 자, 이런 단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비록 증오라든가 뭐 적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긴장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긴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들 사랑의 유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 끝까지 타협과 협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가족들입니다. 취임 뒤에 가족들, 취임한 뒤에 초상화. 자, 남북전쟁이 개전됩니다. 그 링컨은 전쟁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도 끝까지 타협해 보려고 그랬는데, 취임 한 달 만에, 3월에 취임했거든. 취임 한 달 만엔 4월 12일에, 13일, 요 하루 동안에 남북전쟁 개시를 알린 썸터 요새, 여기 난 못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기를. 썸터 요새라는 건 뭐냐면, 찰스톤에 있습니다. 이게 사우스 캐롤라이나거든.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뭡니까? 제일 먼저 연방을 탈퇴했던 주죠. 지금 우리 아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 색깔이 지금도 미국 남군 군복 색깔. 지금도 남북전쟁 이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 가장 미국에서 꼴통주. 그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우리 아들 그것을 참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톤이라는 데인데, 이건 찰스톤의 섬입니다. 썸터라는 요새 섬에 있는 거예요. 찰스턴 항의 섬에 있는 연방 군사기지입니다.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 온갖 보호품 실어 날려요. 그런데 미 연방은 북쪽이거든. 아직도 미 연방 개념은 북쪽일 거예요. 북쪽의 군에서 거기 근무하는 군인들, 당연히 북쪽에서 파견된 군인이죠. 보호품 보겠다 하니까 남북이 거절해요. 우리 그런 거 안 받는다. 배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남북 정치인들이 타협안 제시해서나 실패해요. 이미 타협이 안 돼. 너무 강경한 거예요. 링컨은 보호판 보내겠다 하니까 남북은 거절해요. 그걸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거기 있던 남군 지지자들이 이 썸터 요새를 향해서 맹폭격을 해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 도발이에요. 이게 남북전쟁 개시입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박물관 이거거든. 격전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보호품 보내겠다. 못 보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호품만 보내겠다. 군인은 안 보내고. 안 된다. 하고는 폭격해버립니다. 그림으로 남아있죠. 그 공격 전을 썸터 요새. 이 요새였거든. 이걸 완전히 제때에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남북전쟁 개시입니다. 4월. 항복 후 요새 남북깃발. 딱 해가지고 그냥 국군들 다 포로를 만들어버리면 남북군 깃발, 남북 깃발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다 올려버려요. 11개 쭉. 이 별이 11개입니다. 11개 쭉 딱 사진. 남북 깃발 올려버려요. 드디어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때 남북과 남군과 북군의 차이가 어떠냐? 비교가 안 돼요. 보십시오. 북부는 23개주, 여기는 11개주. 인구는 2200만, 여기는 900만. 공장은 10만여 개, 2만여 개. 은행 예치금 1억 8천 달러, 8천만 달러, 4,700만 달러. 육사 출신 장교 500여 명. 남쪽은 300여 명. 이런데 이게 묘한 차이가 나요. 육사 출신 장교는 북쪽이 많은데 고향이나 뭐 이런 걸 따지면 남쪽 이 북쪽 장교 중에서도 고향이 남쪽인 사람 많아요. 전쟁이 나니까 다 남쪽으로 가버려. 남군 편이 돼요. 그러다가 육군은 대부분 남군이야. 지휘관급도 남쪽 출신이 많아서 전쟁 날 때 다 귀향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남군에 가서. 그리고 전쟁 목적이 남군은 분명해요. 왜? 우리 집안 노예를 부리겠다. 그리고 군인정신이 투철해. 북군은 인종이 다인종이야. 영어도 안 통해. 장교들은 물론 사관학교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쓰지만 영어도 안 통해. 사병들 간에는. 이 처음에는 남군이 이깁니다. 숫자는 적은데 남군이 이겨요. 굉장히 북군이 위험해져요. 그렇게 전쟁하다가 전쟁 얘기 내가 여기서 다 뺐어요. 전쟁 처음에 남군이 굉장히 막 점령도 많이 하고 다 북군이 불리하다고 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드디어 이제 61년 4월에 터져가지고 초기에는 남군이 막 승장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공업지대는 이런 것도 북군이 다 했거든.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게 훨씬 빨라요. 근데다가 전쟁을 하면서 북군 쪽이 사명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에 인종이 각양각색이죠. 여러 나라에서 온 이 주민 아닙니까? 그게 북쪽이 많거든. 남쪽은 전부 토박이들이야. 농장 지주들이니까. 토박이. 북쪽은 공업과 상업 위치이기 때문에 이동해온 인구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잡종들이고 언어도 다르고 처음에는 전쟁을 왜 하나? 이런 기미도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그러다가 막상 전쟁을 하다가 막 공격당하다 보니까 큰일 났다. 내 삶의 터전이 빼앗기네. 이래서 북군이 확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62년 말경이 되면은 북군 승리가 거의 전망돼요. 확실해져요. 이때 링컨이 63년 1월 1일 신년 초에 노예해방선언을 해요. 왜? 그럼 이때 돼가지고 남부에 노예들이 많거든요. 이걸 선언해버리면 남부가 자동 와해가 됩니다. 흑인들이 심부름도 안 해줘버려. 사보타주해. 그러면은 남군들이 흑인 노예들 감시까지 해야 돼요. 그런 걸 노린 거죠, 링컨이. 이래가지고 노예해방선언을 해버리니까 막 노골적으로 남군에서 있던 흑인들이 탈출해서 북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북군들은 아예 흑인 부대가 생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뒤집는 거죠. 그 전쟁 초기에 링컨이 괜히 악화시킬 필요 없다. 그 하다가 승기를 잡은 뒤에 딱 이걸 선언해버립니다. 링컨이 정치적인 판단이 빨랐던 거죠. 남부 모든 노예 해방. 그러나 링컨은 하야 압박에다 또 반전 평화운동까지 일어나요. 참 이거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꼭 이렇게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막 하야하라고 전쟁이 일으켰다고. 일으킨 건 남군인데 분명히 나쁜 사람은 응식해야죠.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을 이제 서명하는 겁니다. 서명하고 이제 발표해버린 겁니다. 노예해방선언문 이건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온 거고 이래 돼요. 보면은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인 해방주가 되어가지고 역전됩니다. 노예 해방주가 적어지고 노예주가 적어지고 해방주까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북쪽 그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링컨 보좌관조차도
워싱턴 방위 사령관 맡으라 하니까 고향 버지니아 사람들도 어떻게 맞서 싸우겠느냐면 사양하고 남군으로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요새 전투 후에 연방군 탈퇴하고 귀향해가지고 남북은 참전해요. 연전연승해서는 63년 게티스버그 전투, 64년 1월 1일에 이제 노예 해방선언을 했잖아요. 하고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지거든. 여기서는 남군이 대패합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데 여러분들 이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The Battle of Gettysburg 이래 딱 치면은 영화가 있어요. 뭐 드라마도 있고 많아요. 이 전투가 남북전쟁 중에서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이때 북군이 이기거든. 그러면 사망이나 부상, 실종 남북이 비슷해요. 여보면 나오거든. 북군 전사 3,155명, 남군 4,708명. 부상, 북군이 더 많아요. 14,531명. 남군 12,693명. 실종 혹은 포로 5,369명, 5,830명. 남군이나 북군이나 막 그거에 뭘 말합니까? 양쪽 군대들이 완전히 사활을 걸고 싸웠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진지를 남군이 뺏겨버렸어요. 북군이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남군이 패배한 거죠. 패배하고 이때부터는 남군이 완전히 우리 이제 이 전쟁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여기서 북군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 작전으로 쫙 밀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군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게티스버그입니다. 여러분들은 게티스버그 하면은 바로 연설이나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이 전투가 아주 중요한 전투였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그 전투 자리에다가 바로 국립묘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립묘지를 만들고 그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가 다 만들었다는 걸 봉헌할 때 그때 연설이 게티스버그가 들었어야 달려요. 이제 딱 파악이 되고 이게 이제 전쟁의 영화 The Battle of Gettysburg 이건 그림입니다. 2003년에 이 덜스트로프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그걸 나타내는데 이 전투는 영화를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산악지대기보다는 야산지대거든요. 야산지대 구름도 있다가 산도 있다가 뭐 평야도 있다 해가지고 이 전투가 이제 싸움하기 좋은 게 구름 같은 걸 하나를 차지했다가 하나를 뺏으려면은 대평원을 달려가서 가야만이 다른 구름 하나를 또 뺐어요. 그러니까 구름 하나 뺏었다고 유리한 게 아니야. 또 평원을 달려가야 또 다른 구름을 뺐어. 그 달려가는 동안에 또 죽어요. 그 구름 빼는 동안에 또 죽고 이러니까 희생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연에 또 군데 마을들이 다 있거든. 마을 하나하나 점령하다 죽고 전투가 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게 북한을 승리한 겁니다. 화될 수도 없겠어. 죽은 뭐 그냥 수학이죠. 이 일대가 완전히 그냥 전사자 시체가 쭉 늘려버리고 남군과 북군은 가르쳐듯이 늘려버리고 남군은 자기 그 전우들의 시신을 그냥 남군은 시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대로 후퇴해가지고 그때부터 남군은 후퇴를 쫙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도 그림이거든요.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근데 이걸 원래는 그냥 이 시신들을 고대파 그냥 다 묻자 이러는 걸 변호사 데이비드 윌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사회운동가들의 업적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무덤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미국 역사상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투에 전사한 사람들인데 그냥 묻으면 안 된다.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국립묘지, 미국 첫 국립묘지죠. 국립묘지화 추진해가지고 다 해가지고는 개관하는 날, 국립묘지로 딱 개관하는 날을 연설장 잡았는데 원래 윌슨 목사가 아주 중요한 연설을 추진한 사람은 링컨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입니다. 이거 난 못 가봤는데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올린 거고 나 못 가봤는데 참전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나는 못 가지만 미국 계신 분들 가면은 여기 가면 뭐 굉장히 그 국립묘지가 아주 잘 놨대요. 사진 같은 거 좀 잘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청낼 때 좀 사진 좀 쓰게. 자, 근데 원래 첫 연산은 에버렛입니다. 에버렛. 에드워드 에버렛이. 에버렛. 이 사람이에요. 대석학입니다. 이 당대의 최고 석학, 최고 연설가예요. 당대 최고 웅변가예요. 밀스가 이 사람을 이 낙성식 때 저쪽 연설을 가장 먼저 교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에다가 주지사도 지냈고 하버드 총장도 지냈던 당대 미국 사회 최고 지성인이자 명의 웅변가로 알려진 사람이야. 묘지 봉헌식을 10월 23일에 갖고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초청하니까 이 사람이 그 명연설가가 연설문을 쓸 시간이 없다. 좀 연계달을 해가지고 거의 한 달, 11월 19일에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놓고 정작 링컨 대통령에게는 2주 전에 이걸 우린 국립묘지로 낙성식 하는데 대통령께서 와달라. 늦게 통보했어요. 이 봉헌식 할 때, 묘지 봉헌식 할 때 첫 연사는 에버렛이에요. 에버렛이 2시간 동안 아주 짱왕하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되죠. 왜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어떤 행사든지 대통령 가서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사를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당대 최고 연설가니까 이 사람이 와주려면 그냥 분위기 확 띄워놓고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연설을 한마디 하고 인사말 한마디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전돼요. 이게 어떻게 역전되느냐 이래 됩니다. 링컨 사진이 나오죠. 그림입니다. 사진 아니고 그림이에요. 묘지에서 이제 낙성식 하는 거죠.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국립묘지 봉헌 링컨은 300단어의 3분 스피치 3분 동안 끝냈어요. 그랬는데 링컨이 하기 전에 에버렛이 먼저 했다 그랬죠. 에버렛은 2시간에 걸친 13,607단어의 연설 2시간 동안 뻘락뻘락 떠든 거야 에버렛이. 그러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가더니만은 3분 동안 원고도 없어. 많은 메모지만 보고 그냥 링컨 3분 동안 뭐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떠냐. 에버렛이 이렇게 말해요. 링컨 연설 듣더니만은 I should be glad. 참 만약 내가 fret myself that I came as near to the central idea of the occasion in 2 hours. 2시간 동안 자기가 해가지고 뭐라고 프레트 막 떠들고 이래 했는 것이 당신이 2분 동안 했는 거 듣고 참 너무 놀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링컨 연설문이거든요. 링컨 연설문 보기 전에 순서를 바꿔봅시다. 에버렛 연설문 보십시오. 에버렛. 그 당대 최고 미국 연설가. 이게 도입부입니다. 이번 해의 마지막 노동을 지켜보는 잔잔한 가을 하늘 아래 엘리게리 산맥이 굽어보는 아래에서 우리 형제들의 무덤이 발밑에 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미약한 목소리로 신과 자연 아래 주신 고귀한 침묵을 깨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의무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동정을 바랍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남북전쟁의 이익을 듣고, 여기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걸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고 와서 이런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걸 2시간 동안, 참,
우선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선 이해의 마지막 노동을 지켜보는 잔잔한 가을 하늘 아래 산맥이 후보 보는데 형제들 무덤이 발밑에 있다. 미약한 목소리를 신고 자연아래 지금 고개는 침묵하고 한다. 이런 그야말로 상투적인 말이죠. 그 마지막 끝구절입니다. 이 에버리시한 여성과 끝구절은 하지만 저는 당연히 확신하건대 우리가 이 순교한 영웅들의 제 아래 작별을 구하는 동안 문명세계에서 생긴 이 거대한 전쟁은 우리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전투가 역사에 남는 전투가 된다. 이로 끝맺었거든. 링컨은 어떻게 했느냐 이래 말합니다. 지금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신대륙의 자유를 신봉하고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조에 헌신하는 새 국민을 탄생시켰다. 이거 봐요. 뭐 산맥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그런 거 없어.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여러분들께 글 쓸 때 뭐라 그래요. 서론 본론 결론 없단 말이야. 서론 빼버리고 본론 딱 들어가라. 이게 뭡니까? 87년 전이면 1620년이거든. 그때 조상들이 신대륙의 자유 왔어. 아직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새 국민 만들었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국민이 또는 어떤 국민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큰 내전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 전쟁의 대격전지에 모였다. 우리는 이 전쟁터 일부를 이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이곳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를 바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명백한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 전쟁의 이유가 다 나오잖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거다. 그러나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헌납할 수도 신성할 수도 성역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래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그래 만드느냐? 이곳에서 싸운 살아있는 분과 전사한 분들이 우리가 더하고 덜할 수 있는 미약한 힘을 훨씬 초월해서 이 땅을 성역화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 이 말 명언이죠. 우리가 뭐 이 땅을 성역화하고 그럴 힘이 우리한테 없어. 여기서 전사한 사람들과 전투했던 용사들이 이 땅을 이미 신성하게 해버렸고 우리는 거기 가서 다만 그걸 선언할 뿐이야.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주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나 그분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잊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싸운 분들이 이만큼 숭고하게 성취해 놓은 아직 끝맺지 못한 일들을 위해 살아있는 우리들을 헌신해야 한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 앞에 남아있는 위대한 과업에 헌신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이 명예로운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마지막 헌신을 다한 그 대의에 더 한층 헌신하게 되면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숭고하게 결의하며 이 국민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노예해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자. 이 3분입니다. 2분 몇 초에 3분 넘지 않았어요. 자, 대비가 되죠. 글 쓰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글 길다 짧다 말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명료하게 해라. 길다고 명문이 아니에요. 길다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링컨이. 자, 야당들은 뭐라 그러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야당은 똑같아요. 야당은 대통령은 멍청하고 평범한 이런 잡부들이나 할 만한 연설이 외국의 지성들에게 발표된 것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이 뺨은 붉게 물들었을 것이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천박한 말이다. 사실은 천박한 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천박한 말 없는 예가 이제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87년 우리 조상들이 이 신들에게 자유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 첫 구절이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Foursquare and 7 years거든. Foursquare가 이 상당한 고어입니다.
이게 80년을 말하는 거예요. 80년. 포스코가 80년에다가 7년, 그래 87년이죠. 그리고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이 데려와는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천박한 말 하나도 없어요. 고상한 뜻을 아주 쉬운, 누구나 영어를 아는 초보면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고친 말, 구어체. 이게 링컨 연설 명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욕을 할 때는 그래 안 하죠. 욕을 할 때는 이제 일용작부들이나 할 만한 연설. 일용작부들이 할 만하면 어때요? 좋은 거지. 근데 또 여당은 완벽한 보석, 퍼펙트 잼, 풍부한 감성과 명료한 생각과 표현, 모든 단어 마침표 하나하나에 우아한 맛이 깃들어 있다. Deep in feeling, compact in thought and expression, tasteful and elegant in every word and comma. 앞으로 모든 연설을 본보게 된다. 극찬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상대를 욕할 권리가 있다. 그게 정치의 지혜입니다. 묘입니다. 자, 남군. 그럼 이제 아직 전쟁 끝 안 났어요. 전쟁 중에 이제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남군 최고 남군 지휘관이 리 장군이거든요. 게티스버그 전투 대패 후에 나 이제 더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리어 남군 총사령관을 승격시켜버려요. 승격됐거든. 됐는데 1월 달에 총사령관이 됐거든. 그랬는데 3월 달에 총사령관이 된 불과 석 달 뒤에, 2달 뒤에 1월 말에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2월, 3월 2달 뒤에죠. 2달 뒤에 4월 3일에 리치먼드, 남부연맹 수도입니다. 지금 버지니아 주도야. 워싱턴 DC에서 2시간 거리를. 이 함락돼, 지금 말하면 남군 수도가 함락되는 겁니다. 남군 리치먼드 있었대. 그러니까 리는 4월 9일에 이 빌딩에서, 버지니아 주에는 이 빌딩에서 북군 총사령관, 그랜드 장군이 항복해버려요. 대통령, 남군 총사령관 리가 남군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지가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북군에게. 왜? 이 포인 뭐 되먹지 않았어요. 이미 틀렸어. 이게 지금 이제 기념품으로 남아있는 데입니다. 이게 남군 총사령관입니다. 리 장군.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차석 졸업에다가 공병장고. 미국 멕시코 전쟁 때 무공을 세웠고 웨스트포인트 교장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럼 왜 그렇게 항복 쉽게 했을까? 존 브라운 기억나죠? 무장 봉기를 주장했던 노예 해방을 위해서는 미국이 노예 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무장 봉기를 했던 처형당했던 존 브라운. 이 반란 진압 때 지휘관이었어요. 리 장군이. 그렇지만 연방 지지에 노예제에 대해서도 신축성. 이렇게 남군처럼 뭐 꼭 노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노예도 인간이다. 그런 생각까지는 온건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이야. 그냥 북군에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어때요? 총사령관이 항복해버린 마당에 전쟁이 되겠어요? 그럼 군인들이 사령관 항복했단다 소문도 안 하버려요. 리 장군 항복했죠.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남북 대통령 허락도 없이 리가 항복했거든. 참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포로가 돼요. 포로 돼가지고 수감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크리스마스 때 석방돼가지고 이 제퍼슨 데이비스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보험회사 사장을 하다가 뉴올리언스에서 만년을 편안하게 살다 죽었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링컨이 전쟁 끝난 뒤에 보복을 일치 안 합니다. 보복 일치 안 해요. 그 이제 전쟁할 때는 그때 떠들던 그
군인들 떠돌던 막 유행가 중에 보면은 나중에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을 썩은 사과나무에 매달 죽이리라 그런 노래들을 막 부르고 굉장히 이 북군들이 전쟁이라는 건 인간을 잔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잔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전쟁 끝난 뒤에는 일체 중요한 포로들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킬 반란 일으킬 포로들만 일부 가둬두고 일제히 이런 정신을 보복 안 하고 석방만 그냥 활동 못하게만 연금시켜 놨다가 나중에 다 석방시켜 줘버린 거죠. 그리고 대우도 잘해줬어요. 리 장군 기념사이거든. 아링턴 묘지에 리 장군이 나도 봤어요. 아링턴 가서. 이런 거 만들어. 기념관도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상대편의 총사령관의 기념관을 현재 아링턴 묘지에 이렇게 잘 지어놓고 전시 다 해놨어요. 북군 최후사령관은 그랜트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참 운이 좋아요. 출세하려면 이래 해야 돼. 사령관이 쭉 예를 들어 바뀌다가 그랜트가 임명됐거든. 임명된 게 언제냐? 다 이겼을 때야. 내성적인 성격으로 멕시코 미국 전쟁 공로를 세우고 왜냐하면 이때는 전쟁이 멕시코 미국 전쟁 오랜만에 처음 한 거거든 미국이.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이어가서 다 공로를 세운 거예요. 퇴역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 남북전쟁이 나니까 오늘 복귀했는데 무조건 항복과 전투적 선택하라고 해서 별명이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 1864년 3월 10일에 총사령관 돼요. 그럼 봐요. 그 이듬해 전쟁이 끝나거든. 그럼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링컨이 지명했죠. 끝난 뒤에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링컨이 끝난 뒤에 링컨이 16대, 17대 하다가 18대 대통령이 되거든. 대통령 재임합니다. 18대 때. 링컨 이어가지고 대통령 합니다. 링컨이 죽은 뒤에 바로 대통령 하게 이 그란트 장군이거든. 근데 이제 장군이 무색하게 빈부격차의 인종차별 등으로 그냥 그 명성을 다 까먹어요. 근데도 연임 성공해요. 퇴임 후에 투자로 파산해버려요. 국기 멀리 회고록을 써요. 이 회고록은 난 군인 회고록이기 때문에 나도 못 읽어봤는데 미국 군사상 굉장히 중요하대요. 사관학교 교재가 될 만큼 중요한 회고록인데 이걸 낸 출판사가 누구냐? 마크 트웨인 사위입니다. 마크 트웨인, 하클베리 핀도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해에 나와요. 이때 이미 그랜트 장군은 죽었고 마크 트웨인이 자기 사위가 내는 출판사지만은 지가 이제 감독을 다 해줘요. 책 보고 이 책 낼까요 말까요? 그럼 마크 트웨인이 막 내라 말라 판단해 주는데 마크 트웨인이 이 책은 출간할 만한 책이다. 해가지고 낸 책이 바로 Personal Memoirs of Ulysses S. Grant. 그 그랜트의 개인적인 기억록 그런 거죠. 여기서 하클베리 모험도 같은 해에 나왔다. 이 출판사 돈 벌었죠. 바로 이 그랜트 장군을 표고로. 그리고 이제 1963년 11월에 부스는 미국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재임 중인 11월에 링컨이 영국 구경을 갔어요. 부스는 영국 배우였거든. 친구 존 포드가 2,500석 극장에서 연극 공연하는데 출연했어. 링컨도 관람 갔거든, 여기에. 어떤 장면에서 부스가 연극을 하다가 무대에서 이래 손가락질을 하면서 링컨에게 그냥 크게 쳐다봐요. 그리고 링컨이 이제 자기 처제하고 같이 그 연극을 보다가 처제가 이상하다. 저 배우가 형부를 가르치고 있다. 가르쳐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링컨 자신도 날 꽤나 날카롭게 쳐다본다. 그러지 않니? 저 친구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본다. 왜 그러지? 이게 나중에 링컨을 죽인 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링컨이 64년에 재선됐거든. 이제 첫 임기 끝나고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두 번째 취임식. 이게 1865년 3월 4일에
두 번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뒤에 죽어요. 4월 14일. 한 달 뒤죠. 취임하고 한 달 뒤에 오후 10시 13분 포드 극장에서 비역당합니다. 비역장과 포드 극장. 여기 우리 가봤죠. 그때 우리 문화기획 갈 때 여기 가서 자세히 설명 듣고 그 극장 다 구경했거든요. 이건 이제 뭐 처음에는 교회를 거쳐가지고 도서실로 사용했다가 확 불이 나가지고 또 개축해서 8월부터 극장이 돼가지고 안사사건 뒤에 창고를 쓰다가 화재를 일부 소실하고 다시 극장으로 재개해서 2009년에 중건해가지고 지금 가면 관광객들 다 볼 수 있어요. 딱 그림 이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2층이거든. 극장 1층 관람석이 있고 2층 이제 특실입니다. 이거 이제 대통령이 앉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 부인, 이거는 남북군, 남북이 아니라 북군, 북부군 군인 중령이에요. 중령과 약혼녀예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참 묘해요. 대통령이 연극 보러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롭게 왔느냐. 이 부인이 강요들 부인하고 인심을 못 얻었어요. 이 링컨 부인이. 장관들 보고 올 우리 연극 구경 가는데 같이 가자 하요. 장관들 부인이 다 그냥 대통령 마누라 가기 싫다가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냥 그 링컨 측근 중령 하나, 군인 중령을 갖다 놓고 경호원은 마침 또 아무 일 없으니까 대통령 연극 구경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차 마시러 가봤어. 카페, 극장하는 카페. 그동안에 이제 이게 연극 배우입니다. 부스. 이 형제가 다 유명한 연극 배우예요. 형은 당시 미국 인류의 연극 배우고 동생도 인류의 연극 배우고 형제가 다 배우 집안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지고 쐈거든. 바로 요 뒤에 대고 그대로 쏴버려. 그 놀래가지고 딱 달려 들어가지고 딱 잡으니까 이 친구가 권총을 이 바닥에 딱 버리고는 이쪽 왼손에 칼 들고 있잖아요. 칼 가지고 찔러버려. 이 중령을. 찔러버려. 이 무대에서 여기서 요 밑에 사람인데가 무대거든요. 이게 가까워요. 극장에서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겁이 나서 나는 그건 못 뛰어내리지만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뛰어내려도 될 만큼 정도 거리입니다. 그 극장이 1층에 있고 2층 이렇게 베란다처럼 되어 있는 2층 대통령 관람석이 있으면은 무대가 바로 밑이니까 위에서 확 뛰어내리면 무대에 뛰어내려요. 그 미리 죽이고는 이 중령이 달려드니까 칼로 찔러가지고는 무대로 뛰어내려버려. 내리면서 이제 외칩니다. 외치가지고 그냥 도망가버리거든. 뒤로 말 타고 도망가버리고 지금 포드 극장입니다. 이날 작품이 뭐였느냐? Our American Cousin. 우리 미국 사촌. 영국 작가가 쓴 거야. 저격범의 형인 당시 최고 미국 배우 부스, 에드윈 부스야. 형이 영국 주연이야. 그럼 이 동생 이 영국 내용 너무나 잘 알아. 산막에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려요. 이때 기다려가지고 와 웃을 때 총을 빵 쏘니까 아무도 못 들어 총소리를. 쏜지 안 쏜지도 몰라요. 그거 대통령 저격하고는 레스본 중령 소령을 칼로 찔러버려요. 무대에 뛰어내려서 칼 뽑아 들고 That's always to Thailand. 영원한 폭군이요. 폭군은 죽어야 된다. 폭군 운명이 이렇다. 그래 외치면서 무대 뛰어내려가지고는 뒤로 나가요. 무대 뒷문으로 나가가지고는 이미 밖에 말 타고 도망가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말 타고 얼른 도망가버려요. 완전 범죄죠. 경호원은 살롱 가 있었어. 링컨 좌석 옆에는 북군 소령만 혼자 있었던 거예요. 약혼녀. 부스가 쏜 총은 캘리버 데링저라는 총입니다. 그리고 칼은 한 왼손에 들고 총으로 쏘고 덤비면 칼로 찌르고 딱 준비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 링컨은 그래서 저격당한 뒤에 바로 극장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호송해요. 병원이 멀기 때문에. 가서 총 맞고부터 의식이 없어요. 의식 없이 9시간 동안 의식 없이 헤매다가 총 맞은 그 이튿날 오전 7시 22분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링컨 대통령은 허망한 암살이야. 여러 대예요. 이렇게 딱 하니까 들고 와 이미 쐈어요. 와 하고 뛰어가니까 칼로 확 찔러버리고 무대를 딱 뛰어내려버려. 운명한 장소거든. 그 바로 극장 건너편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눕혔는데 의식이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무의식 중에 헤매다가 아침에 죽여버려. 서거. 이미 서거해버린 모습. 범인은 누구냐?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교로 배웁니다. 27세기 남부 지지자. 독실한 가톨릭교. 당대 유명한 멜랜드의 부스 디에드리칼 패밀리. 이 집안 자체가 명배우 집안입니다. 형은 인류 배우. 그럼 이 범인 부스는 포드 극장 떠나서 30분 후에 시내 탈출해서 멜랜드로 가서 공범 만나서 준비해둔 무기 등을 챙긴 후 의사 3명 이렇게 다리 부상 치료하고는 의사 집에서 하루 지낸 후 목발 짚은 채 안내자를 고용해서 포토맥강 근처 늪에 5일간 의신했다가 4월 24일 포토맥강 건너 마을 담배농장에 도착해서 숨어 지내다가 그 연방군들이 잡으러 왔어. 북군들이 잡으러 오니까 저격하다가 포위해서 오니까 항복 거부하고 양손에 총을 들고 돌진하다가 총 맞고 쓰러진 데 2시간 만에 사망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친구냐? 오랫동안 그 암살 계획을 한 겁니다. 1860년 말부터 볼티모어에서 친남부동맹 골든서클 기사단 활동해서 동지가 7, 8명 포섭해서 거사 계획을 세워요. 원래는 링컨을 남부로 납치해서 북군 정부의 포로 수용소에 응유되어 있는 남군 포로와 교환할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1865년 4월 11일 리 장군 항복 이틀 후 노예에 대해 공민권 부여를 제청한 링컨이 연설을 들어요. 북이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꼭 바꿉니다. 링컨만 죽이느냐? 정부 요인 다 한꺼번에 죽이자. 그래가지고 부통령, 국무장관, 무슨 장관 하나씩 다 맡아요. 그냥 말하자면은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요 강요들 다 죽이고 정부를 와해시키자. 이런 아주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관여했던 사람들. 이거 뭐 여러분 다 지금 얘기해서 잃어버릴 거니까. 이 사람은 국무장관 직을 맡았던 거고. 이 사람은 부스 도주를 돕도록 맡은 거고. 이 사람은 부통령 직을 맡은 거고. 근데 다 실패하고 국무장관도 부통령도 저격하려는 거 다 실패하고 링컨만 딱 성공해버립니다. 여성 가담자. 이 영화 있거든요. 이 여자만 그린 영화가 있어요. 나 이거 봤거든요. 이 영화를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여자는 담배 농장주 딸인데 어머니는 성형외 교도였다가 버지니아 사립 가톨릭 기술학교를 졸업했고 로마 가톨릭을 개종을 해요. 이 여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로 도주한 주모자의 어머니. 그리고 부스를 도와 워싱턴에 하숙집을 열고 연락 및 사전 모의 장소 제공했고 백인 여성으로 첫 교수형 집행당합니다. 이 여자 집이 거의 모임의 고리 역할을 해요. 이 여자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요. 영화를 보니까. 이게 이제 처형당하는 겁니다. 다 잡혀 죽어요.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이거 부통령 맡은 사람, 국무총리 맡은 사람, 그 다음에는 부스 도주 도운 사람, 이런 사람을 잡혀 죽고 부스는 그냥 도망가다가 항복 안 해가지고 전투 중에 죽어버리고.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주동자가 빠졌죠. 주동자는 어디 갔냐? 로마로 도망가요. 주범은 로마로 가. 원래 이 주범은 예수회, 가톨릭 예수회파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서 수련 중에
이곳을 중심으로 동조자를 모아요. 부스와 범을 모의해. 완전히 이게 주범이야. 신부지망생의 주범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부스도 이 또만이야. 저기 사건을 수배된 이 의진해가지고는 주모자는 도줄동은 로마 가톨릭교회 소속 기독교 수도회인 예수회 라피엘의 신부야. 예수회입니다. 예수회파 신부. 이 사제관에 3개월 의신해 있다가 이 신부 주선을 영국으로 가. 영국에 있다가 로마로 가요. 로마 교황청 가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교황청 경비를 근무하는 것을 미국 친구가 관광 갔다가 복원을 미국에 알려가지고 친구 소개로 HP에서 잡아와요. 미국 송환대에 재판 받았는데 예수교 가톨릭 교도들은 반대로 유죄 판결 배심 불일치해요. 보석금 내고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이 돼요. 완전 보호받은 거야. 가톨릭 백으로. 죽는 사람만 억울해요. 자,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 25년간 신부였다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집필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봤던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의 50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 이건 이제 완전히 그냥 범죄 집단을 봅니다, 가톨릭을. 가톨릭 믿는 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은 어떤 책에도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에 관한 일관성 있는 해설을 발견할 수 없다. 예수의 조직의 수장, 검은 교황에 선동되고 하얀 교황이죠. 바로 비오 9세 위장되고 유럽의 다른 신권자들이 원조되고 교사되고 재정 지원되고 마침내 로마 성경 체계와 이 나라 프랑스, 이 나라 이태리죠. 이태리와 프랑스계 캐나다에 있는 그들의 유급 요원들에 의해서 1865년 4월 14일 성금요일 밤에 워싱턴의 포도교회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누가 암살범인가? 부스는 예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심령을 부패시키고 그 영을 파멸시킨 후 그 팔을 움직인 자는 로마이다. 완전히 범인을 로마 가톨릭 본부로 썼습니다. 이건 뭐 정설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건 위키백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책이고. 우리나라 번역 때 나왔습니다. 바티칸 암살단 범인. 이것도 바티칸을 링컨의 범인으로 본 겁니다. 국민들은 어쨌든 이래 죽었어. 죽은 뒤에 드디어 이제 링컨 부인은 백악관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 쫓겨나야 돼. 이사를 가야 돼. 가는데 별명이 야생고양이. 늑대란 별명 가졌던 메리는 20여 개의 여행 가방과 50여 개의 포장 상자를 꾸려서 백악관 들어갈 때 국민들 시선은 차가웠고 그녀의 불행을 동의하지도 않았다. 링컨은 사망 전날 가게수표 800달러를 서명해서 엄청난 거액입니다. 안에 쇼핑 및 탕감을 위한 지식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여자 비판하는 거죠. 후일담입니다. 링컨 음모. 이거는 미국 내 여러 세력들이, 그 북군 세력들입니다. 왜? 링컨이 전쟁에 승리한 뒤에, 북군이 승리한 뒤에 링컨이 남군에 대해서 너무 온건적이야. 너무 온건파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짜가지고는 링컨 죽여버리자. 그런 음모설로 본 겁니다. 그 영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스가 일본으로 도취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귀국해서 잘 살았다.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 음모설. 여성, 아까 그 여성 나왔죠. 메리 서레트.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 이 영화 내가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이 영화 나와요. 컨스피레이터 딱 치면 딱 이 영화 떠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뭐 별 관심 없으면 안 봤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세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많아요.
내가 세계사를 거의 공부했는데 그 미스터리가 많거든요. 암살 사건 이런 게.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상을 규명한 예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쳐요. 왜? 아, 권력이나 어떤 조직의 음모라는 거는 이렇게 무섭다. 아무리 조사해도 증거가 없어. 그 증거를 제일로 삼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범죄가 인류 역사에 횡행하고 있다. 끔찍하죠. 진상조사위원회 아무것도 안 돼. 난 우리나라도 뭐 세월호 사건 뭐 하면 아무리 조사위원회 만들어도 진상이 못하잖아. 그냥 몇 개 그냥 조물애기 사건들만 건져내고 진상 규명 못해요. 그만큼 권력이 숨기려면은 꽁꽁 숨어버린다. 자, 일단 얘기한 거고. 지금의 링컨 기념물이죠. 아, 링컨 인류 스승입니다. 인류 스승. 이 워싱턴에 가면 뭐 링컨 그냥 워싱턴 기념물 가면 그 링컨이 당연 1위죠. 1위야. 저 꼭대기 올라가 봤습니까? 자, 이거는 그레이트 페이스, 그레이스톤 페이스. 세계의 링컨의 모습. 이상으로 링컨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앨런 포. 에드가 알란 포를 하겠습니다.